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요. 심파세틱 너버스 시스템은 교감신경계, 파라심파세틱 너버스 시스템은 뭐예요? 부교감신경계입니다. 그죠? 자, 아까 교감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흉뇨 요출입니다. 흉뇨 요출. 그쵸? 흉추하고 요추, 여기에서 기시가 된다, 출발을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출발을 해서 여기 동글동글한 게 갱그리언이에요. 갱그리언들이고요. 이 갱그리언에 의해서 어떻게 타겟 organ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계의 너버 시스템, 이거를 보면, 부교감신경계를 보면 아까 두 개하고 청골이라고 있어요. 두 개하고 청골에서 이렇게 기시해서 타겟 organ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을 봤었잖아요. 자, 보면 이 갱그리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갱그리온 전에 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노? 프리갱그리오닉 너버스라고 했다. 그리고 갱그리온 후에 있는 걸 뭐라고 했어? 갱그리온 뒤에 있는 거를 포스트 갱그리오닉 너버스 또는 포스트 갱그리오닉 엑손이라고 했는데, 보면 부교감신경은 전에, 갱그리온 전이 더 길고요, 갱그리온 후에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짧아요. 그죠? 요 밑에도 마찬가지. 갱그리온 전에는 길고 갱그리온 후에는 짧다. 하지만 교감신경 보세요. 갱그리온 전에는 짧지만 갱그리온 후에는 이렇게 길다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복잡하게 느껴져요? 부교감신경이 복잡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 말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부교감신경은 각 신경마다 타깃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교감신경은 어때? 굉장히 복잡해. 하나의 갱그리온에서 두 가지의 기관으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하나의 갱그리온에서 어떻게 가는 거야? 하나의 갱그리온에서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교감신경계라고 하는 건 아까 에너지 소비하는 그런 활동에 관여한다라고 했는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가 도망치려고 하면은 하나의 신경에서 여러 가지의 기관을 지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내가 빨리 도망갈 거 아니야. 근데 반면에 만약에 부교감신경이 에너지 소비 활동을 지배한다라고 하면 빨리 도망가지 못하겠지. 왜? 이 신경마다 지배하는 기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되나? 교감신경은 신경절에서 여러 가지의 그 기관들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거야. 더욱더 활발하게. 알겠나? 그렇기 때문에 갱그리온 이 다음에 지배하는 기관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감신경계고, 그 다음에 휴식 활동의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신경계인 부교감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좀 단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다시 한번 보면요, 아까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심파세틱 너브 시스템 있죠. 이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흉뇨 요출이라고 했어요. 흉뇨 요출. 그래서 흉추와 요추, 여기에서 이렇게 신경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신경절이 동글동글한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신경절이 있으면서 그 안쪽에도 또 다른 신경절이 이렇게 존재하게 돼요. 굉장히 교감신경은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부교감신경은 아까 두 개하고 청골 유출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두 개에서 나오고 청골에서 이렇게 나온다. 하지만 교감신경에 비해서 굉장히 단출합니다. 갱그리온이 이렇게 보기 쉽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갱그리온은 전에 있는 신경을 우리는 뭐라 했나? 프리갱그리오닉 너브라고 했는데,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고, 여기 그림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 갱그리온 후에 있는 이 신경이 바로 포스트 갱그리오닉 너브였죠. 너브. 자, 근데 굉장히 짧게 표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교감신경은 굉장히 그 절전신경이 굉장히 길고, 조류신경이 굉장히 짧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감신경은 반대로 보시면 절전신경은 좀 짧고, 조류신경이 굉장히 이렇게 길어요. 지금 그림에서 표현이 된 거지만 원래대로 하면 이 표현된 것보다 좀 더 길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차이점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노?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했지. 그렇게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의 신경이 여러 가지의 기관을 지배해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절전 섬유 프리 갱글리오닉 너브가 굉장히 짧고, 그리고 포스트 갱글리오닉이 굉장히 길면서 여러 가지의 기관을 이렇게 지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하나의 신경절이 여러 가지의 기관을 지배를 하게 되면 내가 최대한 더 빨리 도망갈 수가 있겠잖아.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이렇게 생긴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에너지를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교감신경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였지만 부교감신경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촐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기 5번째, 6번째 학습 목표는 끝나게 됩니다. 아이고 힘드네. 상당히 어렵죠. 어렵지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호학과에 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봅시다. 마지막 교감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 이 애들이 아까 교감신경계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라고 했고 부교감신경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번 봅시다. 심박동수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은 증가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감소한다. 혈관은 어떻게 돼? 혈관을 수축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혈압은 어떻게 돼? 증가된다. 자, 가만히 봐봐. 지금 가만히 보면은 교감신경은 내가 지진이 났을 때 나의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반응들이야. 맞지? 심박독수 빨라지고 혈관은 수축되고 혈압은 증가한다. 혈관이 수축돼야지 혈압이 증가하겠지. 그 다음에 동공은 어떻게 돼 있어? 딱 발생하면 깜짝 놀라겠지. 그러면 동공이 확대가 된다. 산동이 되고, 기관지는 어떻게?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스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완이 돼야 되는 거고, 장운동은 어떻게 돼? 내가 막 도망가는데 배가 아파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면 장운동이 감소돼야 될 것이고, 분비물도 마찬가지야. 위액 많이 나온다. 아우 쏙쓰려 되겠어 도망가는데? 안 되겠지? 그리고 기관지 분비물이 많이 나오면 가스 교환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리고 막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소변에 막 가득 차 있다. 이 또 말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비물들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이 교감신경과 반대의 효과를 본다. 반대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심박동수는 감소하고 혈관은 이완되고 혈압은 감소되고 동공은 축소되고 기관지는 어떻게 돼? 수축되고 장운동은 증가하고 분비물은 어떻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아까 배웠었지. 신경계 분류에서 이렇게 배웠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수용체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교감신경은 이제 노르에프네프린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 노르에프네프린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아드레너지 트랜스미션이라고 했다. 맞지? 그래서 얘는 신경전달 물질이 노르에프네프린이 되는 것이고, 수용체는 어떻게 돼?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부교감신경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온다라고 했었지. 맞지? 그리고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신경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는 뭐라고 했나 내가? 콜리너직이라 했지. 콜리너직 트랜스미션. 콜린성 신경 전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용체는 어떻게 되나? 니코틴, 모스카린이 이렇게 되더라. 얘들이 이렇게 짝지가 되더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인데요. 오, 힘들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복습하러 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머리에 지나는 그러한 내용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지면서 머리를 좀 식히면서 우리 좀 이따가 다시 만나요.
네, 충분히 쉬셨나요? 네, 다시 한번 복습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기지감 피시고, 한번 복습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뉴런을 봤습니다.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의 최소 단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살펴보니까 머리 쪽에를 보니까 머리털이 이렇게 있더라. 얘를 수상돌기라고 했고, 수상돌기에서 두피 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 두피를 우리는 셀바디라고 했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 두피에서 쭉 제시가 되어 있는 게 뭐였노? 엑손이라고 하는 거죠. 엑손. 축삭인데요. 축삭을 통해서 축삭 말단까지, 다리에 있는 다리털까지 정보가 전달이 된다. 전류가 전달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수상돌기로 들어오면 수상돌기에서 셀바디, 세포체로 들어가서 세포체에서 축삭을 통해서 쭉 흘러가게 되는데,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무수신경 전달이자, 맞지? 하지만 우리 그림에서는 동글동글한 노란색 타원인 수초가 있다. 미엘린 시스가 있다. 얘는 절연 효과, 절연 작용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엑손으로 들어온 전류가 어떻게 튄다? 그렇지. 도역 전도를 한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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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초를 띄워넣으면서 전류가 전달이 된다. 정보가 전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되는 이유는 뭐다? 이 랑비에르 노드, 이 수초와 수초 사이에 있는 이 공간, 이 결절을 랑비에르 결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나트륨하고 칼륨이 많이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결절하고 결절 사이가 1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도역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했었고, 이 수초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노? 유수신경이라고 했고, 수초가 없는 것을 무수신경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빠르다고 했니? 내가. 그렇지. 유수신경이 좀 더 속도가 빠르다 라고 했다. 속도가 더 빠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시냅스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시냅스는 뉴런과 뉴런이 만나는 그 접합부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을 보면 여기 첫 번째 뉴런이 있고 두 번째 뉴런이 있는데, 뉴런과 뉴런이 만나는 접지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뉴런에 있는 축삭 말단하고요, 두 번째 뉴런에 있는 수상돌기하고의 그 접합점이 바로 시냅스다. 그래서 이 시냅스를 확대를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시냅스는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져 있더라라는 거야. 그 떨어진 공간이 시냅스 간극이고, 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름을 시냅스 전 축삭 말단, 그리고 시냅스 후 수상돌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축삭 말단이 바로 첫 번째에 있는 뉴런의 다리털이고, 맞지? 그리고 시냅스 후 수상돌기는 두 번째 뉴런에 있는 머리털이죠. 맞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만나는 접점을 시냅스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었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수용체가 있었는데, 신경 전달 물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냅스 전 축삭 말단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용체는 어디에 있노? 시냅스 후 수상돌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더라라는 거야. 자, 신경 전달 물질은 뭐야? 정보를 보내는 역할. 수용체는 뭐야? 정보를 받는 역할이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하고 수용체가 상호작용이 나타나야지만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정보가 교환이 된다, 흘러간다, 교류가 된다라는 거죠. 전달이 된다라는 거다. 맞지? 근데 만약에 신경 전달 물질하고 수용체하고 반응하지 않는 친구다라고 하면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라고 수용체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모양이 똑같아야지만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포가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물을 먹는 이유가 뭐야?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유리시키는지 또는 억제시키는지, 또는 수용체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바로 약물의 역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가보시면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우리가 판정을 할 때는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세 가지의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프리시냅틱 터미널, 즉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에 있는 뉴런의 축삭 말단에 위치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칼슘에 의해서 터져야 된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은 아까 여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시냅스 소포에 쌓여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칼슘이 시냅스 소포를 터트려 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이 유리가 돼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칼슘에 의해서 터트려지는 것이어야 된다. 소포가 터트려진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시냅스 간극에 유리가 될 건데요. 유리가 되면 끝나는 것이냐? 아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하고 맞는 수용체가 있어야지만 이게 완벽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더라는 거야.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아세틸콜린, 노르에프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그 다음에 가바 이렇게 있는데,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콜리너직 트랜스미션이라고 했고, 노르에프네프린이나 에프네프린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아드레너직 트랜스미션을 했고, 도파민도 마찬가지, 세로토닌도 마찬가지, 글루타메이트, 그 다음에 가바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매칭을 해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경계 분류가 있었는데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었고요.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다.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하고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체성신경계는 갱그리온이 있다 없다 했나? 없다라고 했고, 얘는 어디를 지배한다라고 했나? 골격근을 지배한다. 자율신경계는 갱그리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갱그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절이었다. 신경뭉치 맞지? 그리고 얘는 어디를 지배하냐? 내장을 지배하고 선, 그랜드를 지배하더라 라는 겁니다. 또다시 자율신경계는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부교감신경에서 나오는 건 신경전달 물질은 뭐였어요? 아세틸콜린이었지. 그래서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나? 콜리너직이라고 했고, 그지? 그 다음에 교감신경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은 노르에프네프린인데, 얘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아드레너직이라고 했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하고 짝지가 되는 수용체가 니코틴, 그리고 무스카린이고요. 노르에프네프린하고 짝지가 되는 수용체의 이름은 알파하고 베타 수용체인데요. 알파는 알파1, 알파2로 구분이 되고, 베타는 베타1, 베타2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체성신경계는 내가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야.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그 갱그리온, 신경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지만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불수의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갱그리온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갱그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뭉치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갱그리온을 전에 있는 걸 프리갱그리오닉 액선 또는 프리갱그리오닉 너브, 그리고 갱그리온 다음에 있는 걸 포스트 갱그리오닉 액선 또는 포스트 갱그리오닉 너브라고 했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그림을 들고 왔는데, 요 중간에 갱그리온이 위치합니다. 왜? 얘는 교감신경이고 얘는 부교감신경이기 때문에,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자율신경계이기 때문에 갱그리온이 존재하게 된다. 맞지? 자, 그래서 갱그리온의 전에 있는 걸 우리는 프리갱그리오닉 너브 또는 뉴런 또는 엑손 뭐 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갱그리온 후에 있는 걸 뭐라고 하노? 우리가 갱그리온 다음에 있는 것을 포스트 갱그리오닉 너브 또는 엑손 또는 뉴런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교감신경에서 분비가 되는 게 뭐냐? 분비가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노르에프네프린이었다. 맞지? 여기에서 노르에프네프린이 분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부교감신경에서 분비가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뭐예요? 아세틸콜린이었다. 맞지? 이 노르에프네프린하고 아세틸콜린은 여기에서 분비가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이 절전 저루, 이 신경이 길이가 다르다라는 거. 교감신경이 절전이 더 짧고 조류가 더 길다.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절전이 좀 더 길고 조류가 좀 더 짧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감신경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거예요. 지진을 떠올리면 되겠죠. 지진을 떠올리면 될 것이고,
그리고 얘들은 어디에서 처음 기시합니까? 흉추하고 요추에서 기시하기 때문에 흉뇨 요출이라고 했었고요. 후각신경계가 반대로 에너지를 보존하는 그런 활동에 관여하는 거죠. 휴식이나 소화. 그래서 얘들은 어디에서 기시한다? 두 개나 청골에서 이렇게 기시하게 된다. 유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은 후각신경계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자율신경계 활동이라고 했다. 자율신경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이 유지가 되고 밸런스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교감신경계는 갱그리온을 중심으로 어떻게 절전신경이 짧고 저루신경이 길더라. 지금 그림에서는 조금 짧아 보이는데 원래는 좀 더 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부교감신경은 절전신경이 길고 절후신경이 짧다라는 거 여러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짧제, 여기는 길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교감신경은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교감신경은 굉장히 복잡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 왜? 우리가 유사시에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또는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활동. 유사시에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럴 때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감신경계는 이런 형태로 복잡하게 하나의 신경절이 여러 가지의 기관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가 되었다, 설계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 하는 역할이 있었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의 몸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들을 생각해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나타나는 변화가 교감신경이고 그와 반대가 되는 게 부교감신경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감신경은 노르에프네프린이 분비가 되고 수용체는 알폰, 알파2, 베타원, 베타2가 된다. 부교감신경에서는 뭐가 아세틸콜린이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니코틴, 무스카닌이라고 하는 수용체와 결합이 되더라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참 멀리 왔네요. 그래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콜린성 약물 그리고 아드레날린성 약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려웠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뭐 연락도 주시고, 여러분들 다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주고요, 공부를 해주시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아드레날린성 약물이나 콜린성 약물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